잠이 깊게 들은 이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신 거예요? 잠에서 깬 이 씨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노인정 같다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며느리의 차라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게 소원이라면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이양숙 씨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식당은 이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50년 평생을 오직 그 한식당에 바쳤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녀만의 고집스러운 손맛으로 이름을 알렸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잊혀가는 고향의 맛이자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이 씨도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한 거금은 고스란히 외동아들 준호에게 향했죠. 갓 결혼한 아들이 고급 한식 파인 다이닝을 열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꼭 성공해야 한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이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맺힌 감사의 눈물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심지어 식당 근처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내외의 행복을 빌었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내가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될 테고 며느리도 편할 거야. 이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이 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필요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채 들기도 전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씨의 단잠을 깨웠죠. 어머니, 애들 학교 늦겠어요. 깨기 전에 아침밥 좀 빨리빨리 차려주세요. 식탁에 앉자마자 재촉하는 며느리의 등살에 이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는 독박 육아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늦게까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한 번은 이 씨가 손주에게 덧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서 연필을 들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이 씨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학원 선생이 할 일이에요. 왜 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나서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하늘아 나도 덧셈 뺄셈 정도는 할 줄 안다. 괜히 잘못된 교육 받으면 나중에 버릇 고치기 어렵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애들 밥이나 잘 먹이세요.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친척이나 아들의 사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면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변신했죠.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세요. 덕분에 집안에 늘 잔치 분위기죠. 번지르르하게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기 무섭게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랑 어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해졌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구닥다리만 해드실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명절은 이 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쉬는 동안 이 씨는 온종일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했죠. 반면 아들 내외는 편하게 안방에서 잠을 자거나 이미 해외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년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 씨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긴 채 떠났죠.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뼈아픈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향한 가족의 무관심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이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할 명절에 혼자 준비하고 혼자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무시와 푸대접. 그리고 마치 집안의 가사 도우미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이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인내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아들 부부는 이 씨를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모욕감과 배신감은 이 씨의 마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와중에 어느 날 저녁 결국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 씨는 오늘도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간신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중 피로가 몰려와 다용도실 바닥에 잠깐 잠이 들어버렸죠. 이 씨는 잠이 깊게 들었는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나가신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이 깬 이 씨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며느리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그녀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곧이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이 씨가 다용도실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대놓고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평생 요리만 하셔서 맨날 구닥다리 음식이나 하고 지겨워 죽겠다니까! 하!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 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애들한테 이상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시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지금껏 바쳐온 모든 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다는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죠. 이 씨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대로 나가서 바로 따져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이 씨는 조용히 다용도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혹시 통화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내가 다용도실에서 깜박 잠이 들었지 뭐니 방금 일어났어. 이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복수를 다짐한 차가운 미소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랑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정말로 사라져줘야지. 지금까지 날 그렇게 무시했으니 설마 내가 이럴 줄을 꿈에도 모르겠지?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식당 창업에 투자했던 금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들까지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말 안 하니 아주 새까맣게 잊고 살았나 보네. 이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들에게 투자했던 금액을 차용증을 기반으로 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니까 그때 집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아, 그래? 며칠이나 갈 건데? 일주일 정도요. 어차피 어머니는 평소에도 하시던 거잖아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이 씨가 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 내외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을 자신의 완벽한 사라짐의 날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 잘 다녀와라. 집은 걱정 마.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든든하다고? 사라지면 쏙 시원하다고 하면서?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처럼 환한 웃는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고무장갑을 끼는 대신 캐리어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담아온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이제 사라져줄 시간이네. 그럼 어디 한번 나가볼까?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집이 허전해?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시 친척 집에 가셨겠지. 어머니가 좀 쉬고 싶으셨나 보네. 이 씨의 연락이 없었지만 그들은 의아해했을 뿐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은 홀가분해하는 기색이었죠. 드디어 자유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잠깐만, 엄마가 뭔가 해줄게. 며느리는 허둥지둥 음식을 차렸지만 아이들은 맛이 없다며 먹지 않았죠.
아이들의 등하원은 매일 아침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애들 좀 챙겨줘. 나 바빠. 당신이 해? 부부는 매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지로 싸웠습니다. 간신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쌓여있는 집안일에 며느리는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날아든 충격적인 통보서였죠.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통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아들은 통보서를 움켜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집이 어머니 명의인 건 맞지만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 그제야 그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연하게 받지 않았죠. 이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악을 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날 친구와 통화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설마, 어머니가 그때 들으셨나?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시고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 좀 해봐. 대체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이미 이 씨의 모든 연락 수단은 차단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채무이행 촉구서였죠. 식당 창업 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즉시 변제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용증에 사인한 것은 그의 필적이었죠. 차용증? 2억? 당신 이게 다 뭐야? 그게 사실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지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땐 돈이 급해서 어머니 말대로 했어. 야, 그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해? 며느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이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당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그 뒤로 베테랑 주방 인력들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식당 운영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식자재 관리부터 직원들과의 관계까지 아들이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서운하게 행동을 할 때마다 노련한 이 씨가 뒤에서 말로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달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 씨의 이런 중재가 없어지자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예전만 못해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라며 온라인 리뷰에는 악평이 줄을 이었죠. 아들은 허둥지둥했지만 이 씨의 그림자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2달이 지나자 며느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빨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겠어.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부는 매일 싸웠고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방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식당도 망했는데. 한편 식당은 직원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 임대료가 벌써 3달째 밀렸어요. 밀린 거 언제 주실 거예요? 건물주까지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이 씨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척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이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이모,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 안 받으셨어요? 향숙이? 한 달 전쯤에 이사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절감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오만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서로를 탓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어머니,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당신이 그때 어머니한테 사라지네 마네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꼴은 안 났어.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어머니 무시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빈집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 대한 오만과 무심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죠. 그 무렵 이 씨는 이미 한적한 시골 동네의 그림 같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처였죠. 평생 한식만 고집했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몰두했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요리 학원에 등록해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향긋한 올리브유와 허브 향에 흠뻑 빠져들었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아양숙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20대 못지않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충만한 이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서툰 손길로 파스타를 반죽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작은 실패에 아쉬워하면서도 그녀는 매일매일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배움을 즐거워했습니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예술 활동에도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그림 동호회에 나가 유화를 그리며 취미 활동으로 생기를 찾았죠. 동호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가끔 이 씨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요리 솜씨를 재능 기부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오솔길을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향숙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실어도 될까요? 나를 찾아 떠난 70대 요리사의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이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이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기자 앞에서 말하는 이 씨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우시진 않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이 씨는 더 이상 낡은 부엌에 갇힌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친구들과 활짝 웃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죠. 한편 친척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늦은 나이에 다른 사람의 식당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야? 며느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낡았다고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이 씨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집 앞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에 돌아가요.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희 좋으라고 사라져 준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이 씨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더라?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이라고 했지 아마?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다 들으셨군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들었지? 그래서 며느리 소원대로 해줬잖아. 사라져달라고 했으니까 사라져준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애원했지만 이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은 날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거라. 난 이미 너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양숙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복수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값비싼 수업이 되었죠. 이 씨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맛과 행복을 찾아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시골 밤하늘 아래 이 씨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숙 씨,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가까워진 얼굴 사이로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옷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주름진 피부와 나이 든 몸에 대한 부끄러움도 잠시, 정호 씨의 따뜻한 눈빛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퇴직 교사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 우연한 기회에 소개팅 앱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말동무가 될 친구를 사귀어 보자는 생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저에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희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황혼연애를 꿈꾸거나 시작하는 분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교사로 37년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제 인생은 교실을 떠나는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마다 분주하게 준비하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던 일상이 사라지니 집안은 텅 빈 것만 같았죠. 제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평생 시끌벅적한 교실에서 지내다가 마음 편히 책도 읽고 가끔 동창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미영이와 만났어요. 미영이는 항상 저보다 트렌드에 밝은 친구였죠. 그날도 자기 손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핸드폰을 내밀더니 정수가 요즘은 이런 앱으로 사람들 만난대. 우리 나이에도 좋은 인연 있을지 모르잖아. 한번 해볼래? 처음엔 황당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소개팅 앱이냐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미영이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장난삼아 앱을 깔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 앱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프로필 사진은 뭘 올려야 할지, 내 소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마치 첫 교생 실습 나가던 날처럼 떨리더라고요. 결국 꽤 오래된 여행 사진 한 장과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차분한 대화와 산책을 좋아합니다라는 짧은 소개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냥 구경만 했죠. 여러 프로필을 보면서 요즘 세상은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소풍을 좋아하는 은퇴한 사진가라는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정호 68세. 흰 머리가 살짝 섞인 단정한 모습의 남자분이었죠. 프로필 사진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뒷모습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좋아요만 눌렀는데 그날 저녁에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숙님. 프로필을 보고 인사드립니다. 교직에 계셨군요. 존경스러운 직업이십니다. 저는 평생 카메라만 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짧고 공손한 첫 메시지였어요. 그 후로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처음엔 날씨 이야기, 취미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의 시선, 각자의 청춘과 중년의 시간들. 그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유머 감각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 같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짧고 급한 대화가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던 어느 날 그가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벚꽃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동네 근처 공원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 제안을 받고 밤새 고민했어요. 이런 만남이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나이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고민하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첫 소개팅 나가는 20살 소녀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프로필 사진보다 더 온화한 느낌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웃을 때마다 깊어지면서 따뜻한 인상을 주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정숙 씨, 실제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가 권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편안해졌어요. 그는 메시지에서처럼 좋은 청자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웃어주고 가끔은 자신의 사진 여행 경험을 들려주었죠. 저는 항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순간을 담아왔어요. 화려한 풍경보다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나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뒷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의 말에 저는 공감했어요. 교사로서 저도 아이들의 작은 성장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차를 마신 후 그는 근처 벚꽃이 만개한 공원으로 산책을 제안했어요. 걸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춘 시절의 꿈, 중년의 고민,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느끼는 삶의 여유와 아쉬움까지. 사실 이런 앱으로 만난다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제가 고백했더니 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조카가 장난으로 깔아준 건데 신기하게도 제 나이대의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래된 사진관 골목에 들어섰어요. 정호 씨는 그곳의 단골이었나 봐요.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 카메라를 배웠던 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이 골목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진관 주인은 우리를 보더니 옛날 카메라로 한 장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정호 씨가 기념으로 한 장 어떨까요? 라고 하길래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사진이 찍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 같은 한 장의 사진이었죠. 오후 내내 우리는 동네를 거닐며 대화를 나눴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기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는데. 망설이다가 저는 수락했어요. 그가 안내한 곳은 골목 안쪽의 작은 일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에서 한잔 할까요? 정호 씨는 따뜻한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첫 잔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더 편안해졌어요. 처음엔 소주 반 병이 한계였던 제가 어느새 정호 씨와 사케 한 병을 거의 비우고 있었죠. 술이 오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도 자연스럽게 꺼내 보였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말할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카메라 뷰파인더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난 후 10년. 아이들은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리웠어요. 가끔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때가 그립기도 해요. 술 기운이 돌자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교단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나누었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가끔 우연히 손이 스치면 묘한 설렘도 느껴졌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숙 씨.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저녁 식사와 술 한 잔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봄밤의 서늘한 공기가 살짝 취기를 도왔지만 그래도 몸이 약간 달아오른 느낌이었어요. 집에 가기에는 늦은 시간이었고 우리 동네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정우 씨가 제 어깨에 자켓을 살며시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가시기엔 좀 걱정되네요. 이 근처에 괜찮은 모텔이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물론 방은 따로 잡을 수도 있고. 그의 말투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럴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대답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거리를 걸었어요. 정우 씨가 말했던 모텔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프런트에서 정우 씨가 방을 하나 요청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어요.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우 씨는 미니바에서 물 한 병을 꺼내 저에게 건넸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렇게 밤의 도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불빛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가까워진 얼굴 사이로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옷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주름진 피부와 나이 든 몸에 대한 부끄러움도 잠시 정우 씨의 따뜻한 눈빛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 밤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각자의 고독 속에 살아온 두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채워진 시간, 나이와 시간을 잊은 채 우리는 서로에게 젊음을 되찾아 주었어요. 나중에 침대에 누워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을 때 정우 씨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하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가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 씨는 젊은 시절 여행하며 찍었던 사진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학생들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정우 씨는 없었어요. 화장실에 갔나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욕실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정우 씨의 옷가지와 가방이 사라져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정숙 씨,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먼저 가야 했습니다. 모텔비는 제가 계산해 두었으니 편히 쉬다 가세요. 정호. 간단한 메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먼저 가야 했다는 건지,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그의 메시지도 없었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실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개팅 앱으로만 연락했었죠. 서둘러 앱을 열어보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프런트에 내려가 물어보니 정우 씨는 이미 새벽에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모텔을 나와 길거리에 서니 어제의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있었던 일일까?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와 입술의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봄날의 화창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어제의 설렘과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까지도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혼자 사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냥 사라진 걸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만남과 대화는 분명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의 눈빛, 손길, 모든 게 진실처럼 느껴졌는데 처음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밤새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했었죠. 그 다음엔 혹시 나를 이용한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모텔비도 그가 지불했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과 말투는 거짓말 같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소개팅 앱을 열어 메시지함을 새로 고침해봐도 그의 프로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바보 같은 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며 처음엔 망설였던 제가 하룻밤 사이에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요. 부끄러움과 허무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동창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어제 소개팅은 어땠어? 그 앱으로 만난 사람? 미영이의 밝은 목소리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니 너무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미영이는 금방 알아챌 것 같았거든요. 그냥 한 번 만났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럼 또 만날 거야? 아니, 그건 아마 그냥 한 번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 미영이는 더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지만 통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우 씨는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점점 그날의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인생에서의 작은 에피소드였을 뿐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 밤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따뜻함, 누군가와 나눈, 나이를 잊은 설렘과 위로.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기에 더욱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정우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에서 찍은 그 사진을 주인이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사진관 주인이 보낸 메일이 있었고 첨부 파일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우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정우 씨의 얼굴을 다시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그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자.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때로는 삶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우 씨와의 만남은 그저 흘러가는 인생에서 잠시 마주친 따뜻한 순간이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진을 삭제하진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 갤러리에 숨긴 폴더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일상에 적응해 갔고 정우 씨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모임을 한다는 거였죠. 솔직히 그런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들며 근황을 나누는 게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몇 번이나 전화해서 꼭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정수가, 우리 언제 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겠어? 내가 안 오면 서운할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전날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괜찮은 옷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정우 씨를 만났던 날 입었던 베이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이젠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생각으로 그 원피스를 입고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나는 옛 친구들.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로비에서 미영이를 만났어요. 여전히 활기차고 목소리도 크네요. 정수가, 왔구나. 와, 오늘 정말 예쁘다. 그 원피스 잘 어울려. 미영이와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몇몇 얼굴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40년의 세월이 만든 변화 때문에 바로 알아보기 힘들었죠. 서로 이름표를 확인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이 맞아? 너무 반갑다. 와, 내가 김영호야? 완전히 달라졌네. 그렇게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학창 시절 이야기와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모임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우리 국문과 73학번 졸업 40주년 모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히 참석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명단을 부르며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박수가 이어졌어요. 저도 이름이 불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은 73학번이지만 군 복무 후 복학하여 78년에 졸업한 박정호 선배님입니다. 박정호 선배님은 오랫동안 사진작가로 활동하셨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정호, 사진작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회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한 달 전 저와 하룻밤을 보냈던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호 씨도 저를 발견했는지 눈이 커지더니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정수가,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 괜찮아.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정말 제 대학 선배였다니. 그런데 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공식 행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되자 저는 화장실로 피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창백한 제 얼굴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정수가. 65년을 살았으면 이 정도는 담담하게 넘길 수 있어야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정호 씨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똑같았어요. 깊고 따뜻한 그 목소리. 왜 그랬어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왜 그냥 사라졌나요? 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지금 잠시 옥상 정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하지만 가슴은 시끄럽게 호텔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불어오는 옥상 정원은 조용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렇게 사라져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소개팅 앱에서 당신의 프로필을 봤을 때 이름이 익숙했어요. 대학 시절 후배였던 이정숙이 맞나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확신하진 못했어요.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봤던 그 후배가 맞다는 거려.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문학 동아리. 거기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선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너무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죠? 정호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새로운 인연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과거의 기억 없이 그냥 지금의 우리로서 나이 들어 만난 두 사람으로.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해도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정호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아침 당신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리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40년 전 대학 문학 동아리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젊은 제 모습과 뒷줄에 서 있는 젊은 정호 씨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기억나세요? 당시 제가 동아리 선배였고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죠. 사실 저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정숙 씨.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릿속으로 젊은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희미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저는 항상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으니까요. 당시 정숙 씨는 인기가 많았고 저는 그저 사진을 찍는 평범한 선배였죠. 졸업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냥 포기했어요.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개팅 앱에서 제 프로필을 본 건 정말 우연이었나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전한 우연이었어요. 저도 조카의 권유로 앱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당신의 프로필이 나타난 거예요.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죠. 그런데 왜 사라진 건가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아침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은 40년 전부터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앱을 통해 만난 관계가 갑자기 대학 선후배 관계로 바뀌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했어요. 앱에서도 프로필을 삭제했고 그러다 이번 동문회 소식을 듣고 혹시 정숙 씨도 올까 싶어 참석했어요. 정말 운명인 것 같네요. 저는 말없이 옛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정호 씨.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정호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그저 조용한 사진쟁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정말 특별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 같았지만 어쩌면 40년 전의 기억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정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정말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사이에 있었던 각자의 인생과 추억들. 정숙 씨,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요. 소개팅 앱이 아닌 오래된 인연으로서.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 그것도 4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니. 네, 해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사라지지 마세요. 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정수가 어디 있어? 다들 너 찾고 있어. 내려가야겠네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함께 가요. 정호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서 전해져 왔어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미영이가 달려왔어요. 야, 정수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 박정우 선배님이랑 같이? 미영이의 눈이 우리의 손을 향했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둘이 아는 사이야? 정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래된 인연이에요. 40년 전부터 시작된. 미영이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어요. 40년 전? 그럼 대학 때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알았어. 이 사람이 우리 문학 동아리 선배였대. 미영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손을 잡고, 어머, 설마 너희 둘 사이에 뭐 있는 거야? 정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작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미영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대답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 미영아, 지금은 그냥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라고만 알아둬. 그날 모임 내내 정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우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과 한 달 전의 하룻밤, 그리고 오늘의 재회까지 너무나 긴 여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정우 씨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오늘 저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정우 씨는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정우 씨의 차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졸업 후에 정숙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정우 씨가 물었어요. 바로 교사가 되었어요. 초등학교에서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고 평범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정우 씨는요? 결혼은 하셨어요? 정우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했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결혼 5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는요? 없어요. 아이를 갖기 전에 아내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힘든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지난 일이니까요. 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과 각자의 인생이 만들어낸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들어오실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단정하지만 아담한 제 아파트에 들어서자 정호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집이네요. 정숙 씨다운 느낌이에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5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정호 씨는 제 책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와,
시집이 정말 많네요. 네, 문학 좋아하는 건 대학 때부터 변함없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많이 읽게 됐죠.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지나온 인생 좋았던 순간들과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 솔직히 한 달 전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비록 제가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교감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손길에 제 마음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그날 밤, 정호 씨는 늦게까지 제 집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담긴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제 인생을 하나하나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가 큰 딸 민지예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요. 정호 씨도 자신의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찍은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의 모습까지. 저는 사진작가로 살면서 많은 곳을 다녔어요. 하지만 사실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왔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욱. 정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정호 씨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늦었어요. 현관문까지 배웅하면서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문 앞에 서서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점심이라도 할까요? 네, 좋아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정숙 씨.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40년 전 젊은 시절의 정호 씨와 제가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12시에 만날까요?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호 씨와의 점심 식사는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과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정호 씨가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소개팅 앱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 이름이 같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40년이란 세월이 사람을 많이 변하게 하니까요. 그럼 언제 알아차리셨어요? 벚꽃 공원을 걸으면서요. 당신이 시를 인용했을 때 그때 문학 동아리에서 항상 그 시를 좋아했던 이정숙 후배가 떠올랐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시를 인용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어요. 벚꽃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읊으셨죠. 그 순간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정호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대학 시절에도 그 시를 자주 인용하셨거든요. 문학 동아리 모임에서 발표하실 때 항상 그 시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제가 잊어버린 작은 기억까지 그는 간직하고 있었다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밤에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40년의 세월이 제게 큰 용기를 주지 못했나 봐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정숙 씨,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비록 40년 전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좋아해요. 정우 씨, 우리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65세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관계는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 씨는 자연스럽게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숙 씨, 이번 주말에 짧은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사진 작업으로 자주 가던 강원도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 경치가 참 좋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어요. 65세의 나이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미영이에게 전화로 여행 계획을 말했더니 깔깔 웃으며 말하더군요. 정수가, 너 정말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 같네. 소개팅 앱 깔게 해준 내가 자랑스럽지 않아? 여행 당일 정우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현실이 맞나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다니.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우 씨, 사실 저는 아직도 대학 시절 정우 씨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때 저는 정말 존재감 없는 선배였으니까요. 항상 카메라 뒤에 숨어 있었고, 그땐 정숙 씨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문학 동아리 첫 모임 날이었어요. 정숙 씨가 김소월의 시를 낭독했는데 그 순간 마음을 빼앗겼죠. 당신의 목소리, 시를 이해하는 깊이, 그리고 그 순수한 열정. 그때부터 카메라 렌즈로 자주 정숙 씨를 담곤 했어요. 정말요? 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정말 많이요, 사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했어요. 이번 여행에 그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필름 사진들인데 지금까지 간직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40년 동안이요? 네, 몇 번이나 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못 버렸어요. 마치 제 청춘의 일부를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바닷가 펜션에 도착해서 정우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40년 전 대학 시절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문학동아리 모임에서 발표하는 모습, 캠퍼스 벚꽃 아래 걷고 있는 모습. 이걸 보세요.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에요.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직접 건네드리지 못했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시절의 순간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 온 한 남자의 마음.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정숙 씨가 눈에 들어왔지만 항상 인기가 많아서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졸업할 때 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숙 씨가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랬군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남편을 만났어요. 빠르게 약혼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40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 나가 앉아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다니. 인생은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10년, 20년.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40년 전에 놓쳤던 시간을
이제라도 채워나가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어색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일찍 일어나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뒤에 서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무엇을 찍고 계세요? 일출이요.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태양.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매 순간이 다르고 그래서 더 소중한. 정우 씨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정숙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정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와 저 앞으로 함께 살아볼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단순한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우 씨는 서울 근교에 있던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제 아파트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완전히 같이 살진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까이 있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딸 민지에게 먼저 전화했죠. 엄마, 정말이요? 와,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행복한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아들 준호도 생각보다 이해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잖아요. 아이들의 지지에 더욱 용기를 얻어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갔어요. 주말마다 정우 씨와 함께 사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정우 씨가 가르쳐 준 대로 저도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와 문학 작품을 정우 씨에게 읽어주기도 했고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아이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조용히 진행한 결혼식.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었죠. 정수가 내가 그때 소개팅 앱 깔라고 한 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결혼 후 우리는 정우 씨의 오랜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 체력은 부족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행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 달을,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보름을, 일본의 교토에서 열흘을.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세상을 함께 보는 기쁨을 누렸어요. 여행 중에 정우 씨는 저를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어요. 주름진 제 얼굴과 손, 그리고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65세의 소개팅 앱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 그리고 그 하룻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특별한 인연을 다시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인생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답니다. 저처럼 65세에 소개팅 앱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의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자와의 하룻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